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지수는 기숙사에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친구도 사기 고독립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였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에서 느껴지는 그윽한 분위기와 낡은 시설은 가끔씩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지수는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지만 기숙사에 오랫동안 거주한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기숙사에는 숨겨진 방이 하나 있어 라고 선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 방은 오래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방이지. 들리는 말로는 학생 한 명이 그 방에서 사라졌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방이 폐쇄됐대. 그런데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지수는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꾸만 그 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고 결국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주 후 기숙사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던 지수는 기숙사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지수는 건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지하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자물쇠는 이미 시간이 지나 녹이 슬어 있었고 조금의 힘만 주어도 쉽게 열릴 듯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물쇠를 떼어내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허공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덮개에 가려지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편에는 누군가의 낙서인지 알 수 없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나가.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계속해서 방 안을 탐색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있던 낡은 책상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대략 20년 전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그 학생은 지속적으로 어떤 존재가 자신을 관찰하고 쫓아다닌다고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점점 신경쇠약에 빠졌고 결국 사라지기 전날 밤 그러한 존재와 마주했음을 암시하는 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방을 빠져나오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참아가며 급히 문을 열고 지하 계단을 올라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그 방에 다시 가보지 않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여전히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던 지수는 방학 때 짐을 정리하며 일기장을 학교 도서관의 기록 보관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일기장을 살피던 중 도서관 관리자는 그 일기장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20년 전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실종된 학생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후로는 방과 대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그날의 오싹한 기억을 묻어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갈 때 그 방에서 들렸던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대학 시절 내내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그는 내가 사는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임대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며 초대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시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두막은 외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도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은 낮에는 경이로웠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첫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계가 자정을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숲 사이를 지나며 기묘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민수는 그 소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오두막의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깜짝 놀라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부터 민수는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두막에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그는 자꾸만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숲속을 홀로 걸으며 잘못된 무엇인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한다. 그 존재는 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어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민수는 그 존재가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이라고 느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아까의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고 무언가 창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오두막의 창문과 문을 모두 잠가야겠다고 말했다. 잠금을 모두 확인한 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초조함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한밤중 문득 누군가가 방 안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내 숨소리 이외에 다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문이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한참 후 용기를 내어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상한 소리와 꿈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거짓말처럼 꾸던 악몽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그 오두막에서 느낀 불안함과 공포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그곳 숲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이한 숲이 나를 다시 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나는 그날의 기억을 서둘러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잠이 오지 않던 나는 인터넷 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깊은 밤 그가 찾아오다였다.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온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기이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온 이유는 서울의 복잡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재충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그마한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한적한 풍경 속에서 생활은 도시에서의 피로를 씻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건이 시작되었죠.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너무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는 소리였습니다. 겁이 난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흑만이 가득했죠. 그날 밤은 소리를 무시하고 자리에 눕기로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묘한 기분은 다음 날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에 나가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그 일을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집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켜고 보니 TV 스탠드 위에 정체 모를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곧 와. 준비해.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의 출처도 알 수 없었고 누가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문을 확인해 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밤도 지새운 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집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특별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장난일 것이라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집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여 년 전 그 집의 전 주인이 갑작스레 실종되었는데 그 전에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메모가 발견되곤 했답니다. 경찰은 여러 번 조사했지만 결국 수사는 아무런 진전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기이한 소리와 메모에 시달렸습니다. 메모에는 점차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널 지켜보고 있어. 곧 마주하게 될 거야. 같은 섬뜩한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메모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날들이 멀어질수록 의문의 소리와 메시지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서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두려움도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현관문 아래에서 오래된 것 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시 와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심장이 멎을 듯 했던 그 공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밤들은 아직도 제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게시글을 읽고 난 뒤 나는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밤의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결국 몇 시간 동안이나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이런 글을 읽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인터넷을 켜면 어김없이 그런 글들이 나를 유혹했다. 마치 끝나지 않는 공포의 굴레처럼.